이제 학기 중후반에 들어서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하는 말을 대답 없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수업을 들을 때 인사를 즐겁게 나누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마음이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했던 게 있다면 그걸 잠깐 옆에 내려놓고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을 보시면 조직의 정보 시스템의 이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관점으로 설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거래 처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기능 영역을 이해하고 기능별 정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조직 내 정보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기능별 정보 시스템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직의 정보 시스템 이해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거대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예전에 그 낡고 또 지역마다 다 달랐던 시스템에서요. 어떻게 최첨단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지 그 디지털 전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190개국에 걸친 비즈니스인데 이걸 어떻게 더 빠르고 또 스마트하게 만들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저희가 배울 내용에 아주 좋은 맛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점을 좀 짚어주시죠. 상황이 어땠나요? 시작은 유니레버가 다루는 데이터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문제는 지역별로 시스템이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아, 제각각이요? 네, 이게 뭐랄까 정보가 하나로 딱 통합되지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전세기 재무 현황을 마감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며칠씩이나요? 네, 그리고 부서 간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건 사실 글로벌 기업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이죠.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다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로 모았을까요? 그 첫 단추가 중요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ERP 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SAP 하나라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을 선택했죠. SAP 하나요? 네, 이걸 쉽게 말하면 기업의 중앙신경망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생산, 물류 같은 핵심 정보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중앙신경망.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럼 이걸 도입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눈에 띄는 변화는 뭐였습니까? 가장 극적인 건 역시 그 월말 재무 결산 시간이었어요. 이게 전에는 며칠씩 걸렸는데 단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루요? 와. 네, 속도도 속도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경영진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정말 큰 발전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통합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과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하죠. 네, 소비자 요구도 엄청 다양해지고 요즘엔 특히 지속 가능성 같은 새로운 경영 목표도 아주 중요해졌고요. 기존의 통합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변화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고 또 필요할 때 시스템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 유연성이 부족했군요. 그렇죠.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유연한 시스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클라우드로의 대규모 이전을 결정했군요. 그 핵심 시스템인 SAP S4 하나, 그러니까 차세대 ERP를 AWS 클라우드로 옮겼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규모 전환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을 가져왔나요? 클라우드의 장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물리적인 서버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네. 둘째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을 수도꼭지 틀듯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만약 특정 제품 프로모션을 크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주문이 막 폭주해도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멈출 걱정 없이 유연하게 서버 용량을 확 늘려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탄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직원들이 항상 동일한 최신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고요. 들어보니 단순히 서버만 옮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가져온 좀 더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그냥 인프라 교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를요? 네, 유니레버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하고 SAP S4HANA 시스템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했어요. 이걸 통해서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생산 계획, 재고 관리, 그리고 마지막 물류까지 이 전체 공급망을 실시간 데이터로 완전히 엮어버린 거죠. 와, 전체 공급망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특정 지역에서 특정 향의 비노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패턴이 딱 감지되면요. 그 즉시 관련 공장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물류 경로까지 최적화하는 식입니다. 자동으로요? 네, 상당 부분 자동화된 거죠. 결국 데이터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고 부서 간의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협업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니레버 사례는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단순 업무 지원 도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조직 전체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 민첩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핵심 인프라. 네, SAPH 하나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반을 다지고 또 클라우드로 옮겨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이 과정 자체가 정보 시스템의 진화가 곧 조직의 진화다. 이 명제를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는 셈입니다. 네,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고 조직의 전략적 민첩성을 정말 극대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유니레버 사례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10차시 조직의 정보 시스템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 정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인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의사결정이나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시스템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의 경쟁,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기업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죠. 예를 들어 기술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사회적 요인, 환경, 윤리, 프라이버시 문제도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요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고객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럼 정보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다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은 항상 컴퓨터 기반을 의미할까요? 컴퓨터가 있어야 정보 시스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보 시스템 하면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떠올리지만 사실 정보 시스템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사결정을 돕는 전체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문서 작업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하는 단계의 예로 출퇴근 펀치타임 기록 시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왼쪽 사진처럼 출퇴근 펀치타임 기록 시계를 아직까지도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펀칭이 되어 나옵니다. 시간이 펀칭되어 나오기도 하고 단순히 출근, 결근 이렇게만 표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타임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 관련된 정보가 찍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 종이를 수거해 가서 시간을 합계합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왜냐하면 시간 합계가 돼야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 합계를 또 수동으로 합니다. 월급 계산이 된 이후는 봉투나 요즘은 은행으로 급여 이체를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월급을 주는 이 프로세스에서 정보가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없이도 정보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것들을 직원 카드 인식,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 컴퓨터 기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작업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정보는 처리됩니다. 이러한 수작업의 문제는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수작업 처리하는 것이 플렉서블하다, 유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보는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나 AI를 이용해서 기업 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 남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짠다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조직계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사 시스템, 영어로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조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사적 시스템, 전사적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전사 시스템으로는 ERP, SCM, CRM 같은 시스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전사 시스템은 개발하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층적 관점입니다. 이건 조직의 계층 수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형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최고 경영자는 장기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중간 관리자는 중기적인 계획이나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현장 운영자들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정보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기능적 관점입니다. 인사, 마케팅, 회계, 생산처럼 각 기능 영역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부서별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지다 보니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생깁니다. 마지막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조직의 업무 흐름 전체, 즉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 관점이 다음 주에 배울 ERP 같은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계층적 관점에서는 정보의 필요 수준이 다릅니다. 운영층, 전술층, 전략층으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층은 주로 단기적인 업무 처리, 예를 들어 주문, 재고, 급여 같은 거래 중심 정보를 다룹니다. 전술층은 중간 관리자가 사용하는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나 판매 계획처럼 중기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죠. 마지막으로 전략층은 최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정보로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외부 환경 분석 등 비구조화된 정보가 중심입니다. 즉, 위로 갈수록 정보는 덜 구조화되고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아래로 갈수록 세부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방금 설명한 계층적 관점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는 운영적 정보 시스템, 그 위에는 전술적 정보 시스템, 그리고 맨 위에는 전략적 정보 시스템이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층은 일상적인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고 전술층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과 통제를 수행하며 전략층은 장기적 의사결정과 조직의 방향 설정을 담당합니다. 결국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조직의 계층 수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각 층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조직 전체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보 시스템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계층이나 역할,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신 학생들은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뭔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시스템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시스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졸지 않고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되고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배경 지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교재에 없다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래 처리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은 거래, 영어로는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두 명의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무엇인가 주고받은 형태를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얘기할 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는 모든 사업상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내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의가 중요하냐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정의한 이것이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을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가치 있는 사건일까요? 제품이 생산되었다든지, 판매가 되었다든지, 고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트에서 바코드를 입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 트랜잭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 정보는 정말 실질적인 매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거래 처리 시스템을 TPS라고 약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들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어와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고 영어로는 뭐고 약자로는 어떻게 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나와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용어들을 잘 알고 있으면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관련된 기사를 보거나 자료를 봤을 때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기술을 다루는 분들은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약자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일을 할 때 편합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처리,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화면에 적힌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사업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지, 어디서 수집을 했는지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무엇을 수집을 해야 되는지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고, 얼마나 자주 저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고, 에러는 없는지 등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을 다른 시스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TPS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프레이크 하나를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거래가 일어났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수집이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던 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업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장된 데이터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모아준다는 입장에서 거래 처리 시스템은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저장이 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에는 FAIS, DSS, 대시보드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약어가 적혀 있는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FAIS는 기능 영역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Functional Area Information Systems의 약자입니다. 보통 IS 하면 정보 시스템을 말하고 여기에 기능 영역이라는 Functional Area 용어가 붙어서 FAIS라고 얘기를 하고요. DSS는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대시보드에 데이터베이스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원천 데이터 입력을 자동화시켜서 넣어준다는 겁니다. 원천 데이터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바코드 스캐너나 센서와 같은 입력 장치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 처리, 즉 배치 프로세싱입니다. 이것은 거래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월말의 급여를 한꺼번에 계산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서를 발송하는 과정이 바로 일괄 처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거래 처리, 영어로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거나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 바로 잔액이 바뀌는 것이 OLTP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일괄 처리는 일정 주기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OLTP는 즉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능별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조 및 생산, 판매 및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재무 및 회계와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매업처럼 제조를 직접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 기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 네 영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그대로 혹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은 딱딱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현재의 프로세스를 반영하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재정비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능별 정보 시스템입니다. 업무 이름 정보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계 재무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생산 운영 관리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는 회계, 재무, 인적 자원, 생산 운영, 마케팅 업무를 운영적, 전술적, 전략적 수준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영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은 가격 설정, 고객 프로파일 관리 같은 운영적 업무부터 판매 자동화, 캠페인 설계 같은 전술적 과제, 더 나아가 매출 예측, 광고 전략 수립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포괄합니다. 생산 운영은 주문 처리, 재고 품질 관리 같은 일상 운영부터 제품 수명 주기, PLM이나 생산 계획 수립 같은 상위 의사결정으로 확장되죠. 인사와 재무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일을 지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뒷슬라이드의 시스템 예시들이 훨씬 잘 보일 겁니다. 각 기능 영역에는 그 업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모여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이룹니다. 목적은 내부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 그리고 분석 보고서 제공입니다. 단순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른 부서가 정보, 지식으로 재활용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게 보고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볼 때는 항상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는가,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처리하는가,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가서 어떻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 이 틀을 갖추면 뒤에서 나오는 회계 재무, 생산 운영, 마케팅, 인적 자원 시스템의 예시를 동일한 렌즈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재무 정보 시스템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직 내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고 재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 극대화, 자금 흐름의 건전성을 지원합니다. 재무 계획과 예산 수립, 재무 거래 관리, 투자 관리, 예산 통제와 감사, 재무 비율 분석 같은 업무가 대표적이죠. 회계와 재무는 분리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선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시스템 관점에서는 함께 묶어 다룹니다. 회계 영역의 급여, 외상 매입 매출, 수익성 계획, 결산, 감사 같은 세부 애플리케이션이 모여 하나의 회계 재무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결과가 경영 의사결정의 기반 데이터로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매출 채권, AR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인풋은 송장과 고객 데이터입니다. 시스템은 이를 처리해 AR 마스터 파일에 저장하고 고객 번호, 이름, 주소, 신용도, 한도, 연체, 송장 번호, 지불 금액, 잔액 같은 속성을 관리합니다. 누적된 데이터는 필요시 조회되거나 매출 채권 보고서와 같은 요약 정보로 제공되어 회수 관리와 현금 흐름 예측을 돕습니다. 중요한 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의 기본 구조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회계 재무 정보 시스템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이며 각 애플리케이션이 실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담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재설계해 정확도와 효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경영층은 더 신뢰도 높은 수치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합니다. 판매 시스템, TPS에 쌓인 판매 데이터와 재고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캠페인 설계, 세그먼트별 타겟팅, 매출 예측, 프로모션 기획 같은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CRM도 중요한 구성 요소죠. 결국 마케팅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매, 재고, 고객 접점 데이터가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와 저장 가공하고 온라인 질의와 보고서로 결과를 제공하며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마케팅의 정확도와 민첩성은 올라갑니다. 상품 판매 데이터 관리 예시를 보겠습니다. 판매 시스템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입니다. 마케팅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와 상품, 지역, 채널, 고객 분별로 요약하고 추세 분석과 캠페인 성과 측정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대시보드, 주간, 월간 보고서, 온라인 질의로 제공되고 필요하면 재고, 구매 계획 시스템에 다시 전달되어 공급 수요 균형을 맞춥니다. 결국 요지는 간단합니다. 현장 거래, 데이터 축적, 분석 보고, 의사결정 조정의 클로즈드 루프 고리가 형성되어야 마케팅 효율이 실제로 개선됩니다. 생산 운영은 말 그대로 만드는 일과 돌리는 일이 함께 갑니다. 자재 투입에서 공정 운영, 완제품 출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죠. 생산 계획, 자재 소요 계획, 로지스틱스,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컴퓨터 통합 생산 CIM, 제품 수명 주기 관리 PLM 등이 대표 영역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모듈을 조합하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재고입니다. 너무 많으면 보관 폐기 비용이 늘고 너무 적으면 판매 기회를 놓칩니다. 따라서 생산 운영 시스템은 수요를 읽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며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 보이는 박스들은 생산 운영 관리의 핵심 구성 요소를 요약한 것입니다. 기업 내 로지스틱스와 재고 관리 부분에서는 자재 관리, 품질 관리 같은 업무가 중심이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원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완제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산 운영 계획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자재 소요 계획, 제조 자원 계획처럼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실제 생산이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일정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뒤에 배울 PLM, 즉 제품 수명 주기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계획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영어로 CIM입니다. 이건 공장의 다양한 생산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합해서 전체 생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생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기계를 돌리고 데이터를 일일이 정리했다면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줍니다. 제품은 사람처럼 수명 주기를 갖습니다. 도입기에는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확대, 성장기에는 경쟁 대응과 점유율 확대, 성숙기에는 점유율 유지와 충성 고객 관리, 쇠퇴기에는 투자 효율화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핵심이죠. PLM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협업을 연결해 개발, 생산, 마케팅, 서비스가 같은 그림을 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KPI와 비용 구조가 단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단계 전환 시그널을 빨리 감지하고 실행 계획을 갱신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언제 무엇에 더 투자하고 무엇을 접을지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재고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출하 주문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시스템은 품목, 위치, 수량, 로트 등 정보를 마스터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후 재고 회전율, 안전재고 경고, 품절 위험, 과잉 재고, 리스트 같은 보고서를 생성하고 생산 계획과 구매 계획에 피드백합니다. 결국 목표는 동일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고 매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 흐름이 판매와도 맞물려야 마케팅 캠페인과 공급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인적 자원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HR 시스템은 채용 면직, 인적 자원 개발, 인력 계획, 급여 인사 기록, 복리후생, 직원 관계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인사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역량 개발을 돕고 성과와 보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데이터는 사원 기본 정보에서 근태성과 보상 이력까지 이어지고 보고서와 온라인 질의로 관리자와 구성원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선 엑셀로 처리하는 곳도 ERP 기반으로 통합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원리는 같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 화면을 통해 HR 데이터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원 정보와 근태, 수당, 공제 항목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시스템은 급여를 산출해 지급, 전표, 원천세 자료를 생성하고 인사 기록과 연동해서 승진, 평가, 보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개인 명세서부터 부서별 인건비 분석, 기간별 인력 변동 현황까지 다양하게 출력되죠.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다시 교육 경력 개발, 인력 수급 계획으로 피드백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HR 시스템은 단순한 급여 처리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조직 내 정보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중 거래 처리 시스템 TPS는 일상적인 업무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기능별 정보 시스템은 회계, 생산, 마케팅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결국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며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시 쉬고 와서 조직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조직 내 정보 시스템은 CRM이라는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업에서 고객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 고객 만족 경영,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고 다른 마케팅 과목에서도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영역만 얘기했는데 고객 중심 경영으로 가는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고객관계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객관계 관리의 개념, 고객관계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고객관계 관리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관계 관리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해당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본 과목은 다양한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고객 관계 관리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멤버십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에 신용카드와 신분증 이외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아마 멤버십 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모든 신용카드와 멤버십 카드를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지갑이 없다면 핸드폰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멤버십 앱이 있나요? 통신사 중에는 T 멤버십이나 KT 멤버십 앱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CJ1, 이마트, T 멤버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사용 금액별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멤버십과 연계된 것이 고객 등급 관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SKT의 T 멤버십 등급 결정 기준과 혜택입니다. 현재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느냐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납부 금액에 따라서 실버나 골드, VIP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P의 경우 다른 등급에서 제공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S 비용을 할인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VIP가 아닌 고객들이 VIP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등급 관리는 통신사 외에 유통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물건을 많이 살수록 포인트를 쌓고 등급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할인 쿠폰이나 혜택을 제공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그런 혜택들도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등급을 나눠서 고객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더 돈을 쓰면 등급이 올라가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등급 기준을 나누고 혜택을 설계하고 등급별로 고객 관리를 하는 모든 업무들이 고객관계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항공사 멤버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등급으로 멤버십을 관리하는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고객관계 관리 영역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추천 관리입니다. 추천 관리는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1995년 아마존을 설립한 후 1998년부터 고객의 구매와 평가 이력을 바탕으로 비슷한 고객이 산 상품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을 샀던 고객들이 주로 사는 제품이라던가 이 제품과 같이 구매한 제품을 추천해줍니다. 이걸 본 사람은 또 어떤 제품을 많이 봤어요? 라고 추천해주는 이러한 활동. 이것을 추천 관리라고 하며 고객관계 관리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추천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의 주문 목록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거나 평소에 내가 찾던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멤버십 카드, 등급 관리,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바로 고객관계 관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우리 회원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포인트 적립이나 등급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거나 구매 금액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또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 관심 있을 만한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계속 이용하도록 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기업에게 관계란 친구처럼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CRM의 핵심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관계 관리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관계 관리의 개념과 기초 지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변의 예시로 멤버십이나 포인트 제도를 이야기했지만 학문적으로나 산업계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트너 그룹에서 제시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의 획득, 기존 고객의 유지, 그리고 고객의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에요. 즉, CRM은 단순히 데이터 관리나 회원 관리가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행동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전반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객의 획득, 고객의 유지, 고객의 수익성 강화. 이 세 가지가 CRM의 핵심 프로세스이자 CRM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익성 높은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면서 매출을 최적화하고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여기서 핵심은 수익성 높은 고객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단순히 매출이 큰 고객을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CRM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고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단순히 들어오는 돈의 크기이고 수익은 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관계 관리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낸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가능해진 이유는 기술의 발전 덕분이에요. 예전에는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데이터도 부족했고 고객 개개인을 식별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은 고객 한 명의 구매 패턴, 이용 빈도, 반응 속도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객 관계 관리도 훨씬 정교하고 수익 중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CRM 협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과의 관계를 한번 맺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높이는 겁니다. 즉,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진짜 CRM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고객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개념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란 한 고객이 한 기업의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 기여한 금액, 즉 재무적 공헌도의 총합을 말합니다. 기업은 과거 매출뿐 아니라 앞으로 고객이 만들어낼 미래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CRM에서는 고객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는 전략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마트나 쿠팡앱에 자주 들어가서 주문을 합니다. 저는 이마트나 쿠팡의 고객일까요? 어떤 조건 때문에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란 반복적인 행동의 주체이자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커스텀, 즉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곧 고객인 겁니다. 고객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고객을 말하지만 B2B 환경에서는 기업 고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만족한다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매우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기대와 실제 경험의 차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대보다 결과가 좋으면 만족, 기대보다 못하면 불만족이죠. 그래서 만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대 대비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주면 오히려 불만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 만족은 이익이 되는 고객에게 적정한 수준의 만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고객을 100% 만족시키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에는 NCSI, KCSI, ACSI가 있습니다. CSI는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즉 고객 만족 지수입니다. NCSI는 미국의 국가 고객 만족도, KCSI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내에서 산업별로 조사하는 국내 지표, ACSI는 미국 경제 전반의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비교할 때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만족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즉 재구매나 충성도로 연결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고객 로열티, 즉 충성도입니다. 로열티가 높은 고객은 반복 구매뿐 아니라 이 브랜드 좋아요 하며 주변에 추천도 하고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교차 구매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죠. 즉, 로열티는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입니다. 만족이 마음의 상태라면 로열티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로열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열티라고 하면 애착, attachment이나 애정, affection 같은 감정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즉, 고객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신뢰하며 마음이 끌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열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충성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하려는 의도, 그 브랜드에 몰입해서 다른 제품도 함께 사용하는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추천하는 태도까지 포함하죠. 이런 행동들은 모두 기업과의 동반적 관계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즉, 고객이 단순히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나는 이 브랜드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만족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스스로 우리 브랜드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고객 로열티, 그리고 CRM의 핵심입니다.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즉, 기업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우량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어 그들이 계속 거래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제도죠. 쉽게 말해, 많이 살수록 자주 올수록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고객은 혜택을 받으며 만족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제도는 고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한 로열티, 즉 행동적 로열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행동을 바꾸는 효과는 확실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쿠폰이나 적립 같은 단순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였다면 요즘은 데이터 기반 개인화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습니다. 고객의 구매 내역, 위치, 시간대, 선호 브랜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언제 줄 것인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 리워드는 날씨와 방문 시간대에 따라 쿠폰을 다르게 제공하기도 하고 쿠팡 로켓와우처럼 구독료를 내면 무료 배송과 할인 혜택을 동시에 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즉 로열티 프로그램은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지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단골 고객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커피 8잔 마시면 한 잔 무료, 스탬프 10개 모으면 음료 하나 증정, 이런 것들이 다 단골 프로그램이죠. 이런 제도는 계속 와주세요, 계속 이용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스티커나 도장으로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기반 자동 적립 시스템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나 스탬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적립되고 다음 구매 시 쿠폰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골 고객 프로그램은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특정 브랜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기본적인 로열티 전략입니다. 다음은 통신사 멤버십 카드입니다. SK텔레콤의 T 멤버십, LG의 U+ 멤버십, KT 멤버십 등입니다. 이런 멤버십은 영화관, 카페, 편의점 등 여러 제휴처에서 포인트나 할인을 제공합니다. 예전보다는 혜택이 줄었지만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입니다. 이 멤버십 프로그램은 고객을 묶어두는, 즉 락인 효과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특정 통신사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번거로워지죠. 이런 구조가 바로 로열티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할인 카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SKT는 T우주를 통해 OTT, 커피, 음악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고 KT는 멤버십과 Y라운지, 기가진이 홈 서비스 등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LG, U+ 역시 멤버십 혜택을 AI 추천 기반으로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사 멤버십은 단순한 할인 카드가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CRM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제조업체의 회원 제도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직접 알기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고객을 만나는 곳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와 같은 판매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조업체도 직접 고객을 관리합니다. SNS를 운영하거나 자체 회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클럽, 할리데이비슨의 할리 오너스 그룹, 호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동호회처럼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유지하게 합니다. 제조업체의 로열티 프로그램도 이제는 단순한 클럽 형태를 넘어 디지털 커뮤니티형 멤버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나 할리데이비슨의 오너클럽의 브랜드 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는 테슬라처럼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추천하는 데이터 연결형 로열티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또 나이키는 스니커즈 앱을 통해 제품 구매뿐 아니라 이벤트 참여, 운동 기록, 콘텐츠 소비까지 한 번에 관리합니다. 즉 브랜드 팬덤과 데이터 기반 개인화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음은 유통업체의 포인트 제도입니다.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유통업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쓰는 멤버십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는 국내에서 포인트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확산시킨 사례로 유명합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적립의 개념을 넘어 고객이 다른 유통업체로 이동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러한 유통업체 포인트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적립카드 형태였지만 이제는 통합 결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의 쓱페이, 롯데의 엘페이, 그리고 쿠팡의 로켓 와우는 모두 결제와 혜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 구조입니다. 고객은 한 번 가입으로 여러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고객의 전체 소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의 로열티 프로그램은 결제 기반 통합 CRM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이죠. 고객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다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객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즉 고객을 다른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럭인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고객 데이터 확보입니다. 기업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이용 패턴과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결국 로열티 프로그램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오래된 개념이지만 요즘은 항공을 넘어 호텔, 카드사,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현대카드와 제휴해 스카이패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 구독료를 내고 포인트, 콘텐츠, 무료 배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독형 로열티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로열티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매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RM의 개념과 기업의 다양한 CRM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CRM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로 비용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원가를 아무리 줄여도 시장이 포화되니까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했죠.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 시점부터 기업들은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구나 고객이지만 모든 고객이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다. 수익성 높은 고객을 식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이끈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파레토 분포, 즉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기업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고객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통계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금융권은 상위 10%가 80%를 차지하기도 하고 유류나 통신사처럼 대중적인 산업은 상위 30-40%가 70% 정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기업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 우량 고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고객 유지가 신규 고객 확보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규 고객 1명을 확보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6에서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업들은 무조건 새로운 고객 잡기보다 지금 있는 고객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죠. 가트너 그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 고객을 가진 기업은 경쟁사보다 60%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고객 로열티가 5%만 증가해도 이익은 최대 25%에서 95%까지 늘어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충성 고객 1명이 광고 100명보다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CRM은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나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고 수익성에 따라 그룹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많이 샀는가를 중심으로만 봤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 온라인 패턴, 심지어 감정 반응까지 수집하면서 고객의 이유 있는 행동을 분석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형 경험을 설계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CRM의 핵심은 바로 관계지성, Relationship Intelligence입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아는 걸 넘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즉, 고객을 중심으로 마케팅, 서비스,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감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금 무엇을 원할까를 예측하고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CRM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관계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객 관계 관리의 핵심 기반인 CRM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RM 시스템은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로 기업의 마케팅, 영업, 서비스,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부서가 따로 고객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모든 접점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고객을 하나의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즉, CRM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객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CRM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영업 CRM 영역인 영업 자동화는 영업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업 목표, 성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적합니다. 둘째로 서비스 CRM 영역인 고객 서비스와 지원은 고객 문의, 불만, 유지보수 같은 사후 서비스를 관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셋째, 마케팅 CRM 영역인 마케팅 캠페인 관리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캠페인과 타깃 마케팅을 자동화합니다. 최근에는 이 세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기반 통합 CRM으로 통합 고객 여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마케팅 메시지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뒤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때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관리됩니다. 세 가지 영역 중 영업 자동화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alesforce Automation, 약자로 SFA라고 씁니다. SFA는 영업 조직이 고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업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통합 고객 거래 정보 조회, 영업 계획, 활동, 목표 관리, 영업 보고 및 성과 분석의 관리를 돕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의 도입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도입되면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영업 담당자가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제안하면 좋을지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해줍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의 행동 패턴을 AI가 파악해서 구매 가능성을 점수로 알려주면 담당자가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더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일스포스나 핫스팟 같은 글로벌 CRM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영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실시간 협업과 자동화 강화입니다. 영업팀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실적 관리, 일정, 활동 기록, 그리고 거래 후속 작업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후속 조치는 AI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심지어 음성 기반의 비서가 미팅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중요한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파악해 알림까지 제공합니다. 점점 SFA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율형 에이전트라는 개념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업무나 표준화된 영업 프로세스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처리하고 영업 담당자는 오히려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CRM의 두 번째 핵심은 고객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 고객 문의, 불만, 유지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콜센터나 챗봇 등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이력과 성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고객 정보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전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불만이나 문의가 있었는지, 어떤 대응을 받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챗봇과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고객 감정 분석,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예측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불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제적 고객 지원으로 발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케팅 캠페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설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구매 이력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고객군을 타깃으로 하는 이메일, 쿠폰, 추천 상품 캠페인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고객 분석과 예측 모델의 성능이 좋아져서 누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할지를 사전에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가 옴니채널 캠페인 관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이메일, SNS, 앱, 웹사이트가 모두 연동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1강과 2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 장비를 의미한다.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 전체가 포함됩니다. 즉, 컴퓨터는 그 일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데이터가 정보로 바뀌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데이터가 함께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고객관계 관리, CRM의 핵심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4번입니다. CRM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만 고객 관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2강에서는 고객관계 관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사적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